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남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트랜스포머는 줄여서 간단히 DIT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논문 제목은 좀 깁니다. Scalable Diffusion Models with Transformers입니다. 이 제목을 잠깐 살펴보면 디퓨전 모델은 이미 인공지능 모델에서 주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랜스포머를 더해서 바로 스케일러블, 즉 확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를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와 시그마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누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없는, 그러니까 독립된 별도의 분류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서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또 다른 형태인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개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들입니다. 모두 예외 없이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술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2024년에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소라를 발표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구글의 비오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 뿐만 아니라 런웨이, 그리고 아주 최근에 중국 기업이죠. 화이쇼에서 난 클링 2.0도 모두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디퓨전 트랜스포머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을 다 통합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그림에는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함축이 되어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 내용은 원래 디퓨전 모델은 유넷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랑 시그마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트랜스포머로 대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을 이해를 하면은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전부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발표됐었던 DDPM 논문, 즉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 노이즈 성분을 추가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노이즈 성분만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를 해가면서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포워드 프로세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이 노이즈 성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성분을 이제 디퓨즈되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되겠고요. 이 노이즈 성분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렇게 아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엄밀한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서 디퓨전 레이트와 디퓨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할 건가를 정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는 일정한 만큼의 어떤 디퓨전,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이 되겠죠. 노이즈 성분이 들어가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t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그림에는 4단계만 지워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1000번 이상의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라는 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되겠죠. 3번째에서 지금 뭐 완전 노이즈 상품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텝은 최소 1000번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레이트와 시간을 알면은
어느 시점이든 이게 0번째든 2번째든 또는 뭐 990번째든 뭐 1000번째든 그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식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금 그림이 4장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노이즈가 추가돼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수식이 바로 밑에 보시는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의 이제 픽셀 값들을 저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빨강, 녹색, 파랑에 대한 픽셀 값이 있으면 어디선가 노이즈 값을 찾아서 거기다 더해주면은 뭐 이 값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조금 보면은,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을 샘플링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이 말하는 거는 요 두 번째 그림, 요 두 번째 그림을 이제 XT라고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전께 이제 XT-1이 되겠죠. 그래서 xt-1이 주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디퓨전 레이트를 얼마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이 시계기에서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뭔가 노이즈를 더하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에서 평균이고 이게 이제 뭐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이런 표준 편차에서 랜덤 샘플링한 값이 요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x-t는 직전 그림의 어떤 픽셀 값이 되겠고요. 그 픽셀에다가 디퓨전 레이트를 1 빼기 디퓨전 레이트를 하고 루트로 씌운 값을 곱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어떤 점 값이 예를 들어 55라고 해보죠. 빨간색이 요 픽셀에 있는 빨간색 값이 55라고 한다면은 여기 55에다가 어떤 노이즈 성분을 더해서 여기 이제 요쯤 되겠죠. 요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 55에다가 곱하기를 1 빼기 1 빼기 디퓨전 레이트를 합니다. 디퓨전 레이트. 디퓨전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되게 작습니다. 그 값이 0.0001 정도 이렇게 되게 작거든요. 그러면은 1 빼기 0.00001 하면은 그 값이 0.9999가 되겠죠. 그럼 거의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0.999를 곱하면은 뭐 예를 들어 54.999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평균으로 넣는 거예요. 요 값을 이제 평균으로 놓고요. 요 값이 바로 이제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이제 54. 네. 999 값이 이제 평균이 되겠고요. 여기 값이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들면은 네. 만들면은 평균이 지금 방금 구한 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54.999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베타 t 마이너스 i인데 이건 아이덴티컬이라는 의미고 일반적으로 실제로에서는 그냥 1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이제 bt가 되는 여기에서 어떤 값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값에서 이제 1mm 샘플하면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랜덤하게 여기 값에서 하나 선택을 한 값이 바로 여기 직전에 표시하려던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점은 54.999 평균에서 이렇게 샘플링 한 거니까 뭐 만약에 오른쪽으로 크게 가서 만약에 샘플링이 됐다면 훨씬 값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60, 90, 뭐 7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쪽으로 가가지고서 샘플링이 됐다 그러면은 뭐 30, 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25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노이즈가 마이너스 30이 노이즈가 마이너스 30이 이제 여기에 더해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를 마치 요 값을 구해가지고 더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위에서 하나의 직전의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이미지도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요 디퓨전 레이트를 또 곱하게 되겠고요.
디퓨전 레이트를 곱하고 디퓨전 1 빼기 디퓨전 레이트를 한 값을 곱하고 루트를 씌우게 되겠 루트 씌운 값에다가 그 값을 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준 표절 여기서도 또 이런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찾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전의 그림에서 이렇게 다음 그림을 만드는 노이즈가 추가된 그림을 만드는 거를 봤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올 때 굳이 두 번째 그림을 통과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다가 이 루트 1 빼기 베타 값을 계속 이제 곱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 이거를 누적해서 곱해주면은 굳이 중간에 있는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뭐 99번째일지라도 99번을 계속 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원래 있는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평균으로 만들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를 세 번을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용해야 될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요 값을 이제 만약에 이제 알파라고 놓는 거죠. 알파라고 놓게 된다면은 알파 바라고 하는 거는 알파 바라는 거는 그 이전에 몇 번의 스텝을 거쳤는지 그 스텝을 모두 곱한 겁니다. 요 이제 요 값은 곱하기의 의미거든요. 요거는 이제 더하기의 의미라면은 요거는 곱하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곱한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0번째 이게 이제 요걸 x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x0라고 그러고 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 이제 xt라고 한다면은 네, 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곱한 거죠. 세 번 곱한 값이 요 x 바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앞에서 마찬가지 계산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본에 있는 픽셀 값, 뭐 예를 들면 55가 되겠죠. 요 값을 곱하면 요게 바로 여기가 이제 평균 값이 나오는 거죠.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이 바로 또 표준 편차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랜덤한 값을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xt의 바값은 계속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번까지 곱해지게 되면은 네,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이제 0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 값도 0이 되면 거의 0하고 1.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랜덤한 노이즈만 있는 곳에서는 표준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곳에서 샘플링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포워드 프로세스 또는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는 내가 아는 값,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한 그 값을 가지고 더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리버스 프로세스는 반대로 노이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값입니다. 내가 모르는 값을 이미지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이즈를 알 수만 있다면은 포워드 프로세스와 동일한 수식을 이제 리버스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동일한 수식을 쓸 수가 없는 게 포워드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수식으로 계산한 거라면은 리버스에서는 그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노이즈 값을 알게 해주는 어떠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 파라미터 값들로 채워져 있다. 그 값이 바로 이제 세타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세타 값으로 이루어지는 파라미터 값을 있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노이즈 값을 찾아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에서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노이즈 있는 이가 있는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은 원본 이미지로 이제 복원해낼 수가 있고 또는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타를 떻게 찾을 것인가?
바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식만 이제 살펴본다면은, 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샘플링을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고 그 직전,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직전이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리버스로 가는 거니까 XT가 직전이 되겠고 T-1이 노이즈가 제거된 이전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정규 분포를 만들고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포워드에서도 노이즈를 더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링한 값이 다음 이미지의 값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그림을 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게 되겠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샘플링을 하면은 그 이전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최초의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세타 값, 파라미터 값들을 유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유넷에 있는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최저값을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노이즈 성분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었었습니다. 앞에서 노이즈를 계산하고 또는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를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이즈 정보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값들이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는 걸까요? 진짜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고 정규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수식도 이게 맞습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가중치 값들을 최적치 값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사강법이 여기서도 사용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오차 역전파도 여기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에러 값이 나오면은 에러를 이제 오차 역전파를 해가지고서 그 이전 원래 최초의 논문 같은 경우 유넷에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트랜스포머에 있는 가중치 값들을 바로 이 오차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제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인프런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규 분포를 쓰게 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통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한번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일단 한번 여기에서는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차 역전파도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 오차 역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가 나왔을 때 그 오차 값들의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분 값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규 분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통된 변수라는 것이 없고 그 자체가 랜덤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모델에서 사용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변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신 이제 x 값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값들을 아예 고정을 시키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랜덤한 성분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랜덤한 성분들을 뒤에 따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는 포워드 프로세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그림에다가 그 1 빼기 디퓨전 레이트를 하고 루트 씌우고서 곱하면 이게 이제 평균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D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제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을 다음 이미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학습을 위해서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리파라미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은 요 값인데요. 요 값을 일단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직전 값에다가 직전 값 또는 이제 최초의 이미지에다가 지금 몇 차례, 그러니까 타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단계 이후에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누적된 값을
이게 반은 이제 누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번째라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00의 디퓨전 레이트를 해준 거를 계속 누적시켜 주니까 아예 요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여기 이제 요 값에다가 요게 에타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게 되는데 요 값이 바로 랜덤한 성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에타는 0과 1 사이에 이것도 이제 아이덴티컬인데 실제로서는 1로 써서 정규 분포를 씁니다. 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그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더해줌으로써 이게 이제 바로 랜덤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그림에서 저희가 평균이 이제 앞에서 그림 드릴 땐 이게 실제 픽셀 값에다가 이 디퓨전 레이트를 계산을 해준 그 값이 평균이 되고 표준 편차에서 여기에서 샘플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평균값은 이제 미리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산되어 있고, 이 뒷식에 의해 가지고서, 요게는 이제 0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떠한 랜덤한 값을 뽑은 다음에 요 값과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주 고정시켜 놓은 요 값에다가 값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정규 분포 곡선 여기에서는 평균이 실제 이미지 픽셀 값에 해당하는 그 평균이 여기에 들어와서 샘플링에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 큰 값은 그대로 두고요. 큰 값은 이 값은 두고 이 값은 오차 역전파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고정을 시켜두게 되겠고, 요 변수죠. 변수를 고정을 시켜두겠고, 그 다음에 랜덤한 성분은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이 0,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서 가져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랜덤한 성분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 두 결과가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스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 프로세싱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 평균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여기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이전 그림을 원래 이미지에 비슷한 그림을 생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아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엡실론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랜덤한 성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 랜덤한 성분을 해서 계산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자, 이제 이게 아마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디퓨전 모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이미지에 어떤 추가되는 노이즈 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리버스 프로세싱에서 제거해야 되는 노이즈 성분인데 이 값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 세타라고 하는 어떤 모델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이제 저희는 원래 최초의 디퓨전 모델에서는 유넷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이제 직접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겠죠. 여기서 요 값을 통과를 한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어떤 노이즈 성분 값을 예측을 해줍니다. 이건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요 값이 요 유넷이라는 것이 요 결과값이 요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값을 예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같아진다면은 이 유넷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노이즈를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유넷에서는 많은 파라미터 개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이 잘 학습이 된다면은 제거해야 되는 노이즈 성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노이즈를 계속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본 이미지에다가 이 디퓨전 레이트가 계산된 디퓨전 레이트가는 디퓨전 레이트는 사실 0.001 되게 작은 값이고 노이즈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주는 건 디퓨전 레이트를 곱해주는 건 아닙니다. 말이 이제 좀 그렇게 쉽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알파는 1-베타죠. 그러니까 베타가 디퓨전 레이트고 실제로는 원래 있는 값에서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될지 그 값이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면은 리버스에서는 반대로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없애줘야 되니까 나눠주게 되고 있는 거고요. 나눠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노이즈 성분을 더해주는 거라면은 이제 리버스에서는 빼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목적 함수는 요 값하고 요 값이 이제 같아지도록 이 값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한다는 것은 U-넷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요 값이 최소가 되도록 요 값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경사관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값하고 요게 시그마 값이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인데, 예,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업을 본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와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예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요게 나와 있는 요 값입니다. 노이즈 값하고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값이 시그마가 바로 이 값이 되겠고요. 요 노이즈 값이 바로 요 결과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입력 값이죠. 이 모델의 입력값 xt가 바로 여기 이 이미지, 요 이미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시간 정보가 이렇게 시간 정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레이블 y가 돼 있는데, 레이블 y도 여기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클래스 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할 때 이제 처음에 기본 오리지널은 컨디션이 없는, 그러니까 뭐 동물을 뭐 고양이를 그려달라, 개를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냥 랜덤하게 생성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언컨디셔널한 걸 가지고 최초의 논문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개, 고양이라고 하면 그게 맞춰서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그 내용은 클래스파이드 조건부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레이블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여기에 컨디셔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노이즈 성분하고 요거 시그마를 예측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트랜스포머 구조냐면 이제 어텐션이 들어가 있죠. 어텐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피드백, 요 부분이 바로 트랜스포머에서 보셨던 뭐 인코더나 디코더 블록, 뭐 디코더 블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인코더 블록하고 많이 유사한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DIT 블록이 되겠고요. DIT 블록은 여러 개 계속 이제 층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델이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스케일러블하다,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는 되게 뭐 지금 논문에서는 12개에서 28개까지 이제 쌓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쌓으면 많을수록 뭐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이 DDPM 원래 논문은 이미지를 압축을 실제로도 하지 않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연산량도 많고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하나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21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바로 laten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코더가 있어서 이미지를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미지는 아니죠. 이미지는 아니고 이미지에 이제 피처 값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피처 값들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노이즈 성분을 추가를 하고 하는 그 디퓨전 프로세스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디노이징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넷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끝나면 이 피처에서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서 원래 이미지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논문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이렇게 레이턴트를 사용을 하니까 컴퓨터를 굉장히 뭐 비싸고 뭐 그 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개인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개인 PC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 정말 이미지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한테 큰 흥미를 끌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런 부분에서는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 논문이 이제 거기에 기반한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요 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런웨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이고요. 런웨이는 지금도 이미지 동영상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주자 회사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한번 보셨었던 바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지를 압축을 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압축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뭐 8개일 경우에 이렇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 가지고 3개로 압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디코더 레이어하고 정말 똑같아, 이 두 개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압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잘 압축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논문은 1986년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발표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사실 당시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내는, 아직도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통신과 관련해서 아주 많이 연구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딘가 전송을 한다든가 또 저장을 할 때 이런 압축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걸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 방식을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요. 앞에 오토 인코더는 압축이 목적이라면은 이 VAE는 이미지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를 앞에서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 인코딩은 뭐 앞에서 이제 잠깐 빠뜨렸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CNN 컨볼루션을 써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적은 수에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어떤 피처 값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는 그 값을 뽑는데 그 값의 의미를 주는데 이제 평균값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값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평균값, 이미지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쓴다고 한다면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과해서 나온 값이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미지의 평균 또는 표준 편차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4개의 값을 뽑아가지고 2개는 평균, 2개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는 바로 이제 정규 분포 복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저기 디퓨전 프로세스 할 때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평균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가 있으면 샘플링 값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샘플링 값이 바로 여기 G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레이텐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여기도 압축된 공간이 되는 거죠. 레이텐트 스페이스가 되면 요 값을 가지고 다시 디코더를 통하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풋과 요 아웃풋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G 값을 임의의 값을 주게 되면은 요것만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값에다가 임의의 랜덤한 값, 여기서 노이즈 값입니다. 노이즈 성분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제가 디퓨전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었죠. 이미지를 노이즈 성분을 추가를 하는 거는 사실은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학습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모델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리파라미터제이션을 하고 어떤 이제 이제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이 평균값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옮겨놓고 랜덤한 성분은 표준 정규 분포 값으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고정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값이 이렇게 있고요, 뮤로 있고 뒤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있어서 여기서 랜덤한 값을 뽑아서 G값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인풋 값하고 아웃풋 값의 차이가 없어지도록 오차가 적어지도록 오차 역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차 역전파하면서 여기에 디코더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도 경사각폭 통해서 종료정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도 마찬가지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랜덤한 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오차 역전파에 의해서 그 값들이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차 역전파의
그 내용이 이쪽으로 오차 역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 역전파를 위해 가지고 이 고정값을 두고요. 고정 변수 값을 이렇게 평균 값을 아예 이렇게 두고 뒤에 요 시그마에다가 여기 이 에타 값을 둬서 요게 표준 정균포 0과 1 사이에서 샘플링을 해서 랜덤 샘플링해서 요 값에다가 랜덤한 성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평균에다가 요 랜덤한 표준 정규분포에서 뽑은 샘플링한 값에 표준 편차를 곱한 값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그 값이 원래 이제 저 평균에서 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에서 샘플링한 값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경사각법을 정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즈가 256, 256, 3은 이제 칼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 3개인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서 32by 32by 4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똑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노이즈드 레이턴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지는 아니게 되는 거죠. 이미지는 아니고 이미지의 속성 값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CNN을 통해서도 요 과정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었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기계 번역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주된 대상이었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한 성능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어텐션 구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미지의 이미지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되게 또 의미 있는데 지금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특히 이 중에서도 어차피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요 이미지를 쪼개가지고 패치로 쪼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쭉 늘어놓는 이 방식을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요거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자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 놓습니다. 이렇게 늘어 놓게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도 여전히 이제 2D 이미지죠. 2D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한 줄짜리 이미지로 쭉 이렇게 플래튼을 합니다.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들이 사실 위치 정보가 중요한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고 이건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펼쳐놓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포지셔널 인코딩 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서 인풋 토큰이 돼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 이미지가 이제 어떤 그림이다라는 거를 맞추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합니다.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랜덤한 어떤 값을 더한 다음에 요 값을 같이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원래 이제 9개인데 실제로 들어간 토큰은 1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어텐션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텐션부터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어텐션이 계산됩니다. 어텐션 계산되면은 이 값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값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게 돼서 이 레이어는 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통과하고 10개가 들어가가지고 10개가 또 나오는 거죠. 10개가 들어가서 또 10개가 나오면 또 똑같이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또 이렇게 있고 또 10개 이렇게 있고
자, 그때마다 요 값들이, 인풋 값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아웃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전부 이렇게 9개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은 최초의 값하고는 많이 바뀐 값이 됩니다. 왜 바뀌냐면은,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어텐션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이 값을 곱해주기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목적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이 바뀐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제일 첫 번째 요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값이 중요합니다. 요 값을 받아가지고서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통하면은 이게 새 그림이다, 공 그림이다 또는 자동차다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디퓨전 트랜스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에서 한번 압축했던 내용이 있었었죠. 그 부분이 이렇게 32바이 32바이 4가 되면 요걸 이렇게 패치 파일로 일정하게 잘리게 되겠고, 요게 32입니다. 이게 32이고요. 이게 3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시 패치로 또 쪼개게 됩니다. 쪼갠 다음에 일렬로 이렇게 쭉 풀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P가 1이라고 한다면 패치를 그냥 1바이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총 16개거든요. 그럼 요것도 총 16개입니다. 16개가 쭉 이렇게 풀어져 있게 되겠죠. 그다음 패치를 2개씩 한다면은 네. 2개가 된다면은 이제 여기 4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4개의 인풋 토큰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게 최종적으로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인데요. 이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지 넷 가지고 이미지 분류할 때 많이 했었던 뭐 CNN 모델이랑 이런 모델이 있었죠. 그게 바로 클래스파이어입니다. 이미지 분류하는 그 분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조건부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쓰면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이전 논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하는 논문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 분류기 같은 어떤 별도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이미지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 조건부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었는데요. 이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논문이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디퓨전 트랜스폼에서 처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내용 논문인데요. 굳이 클래스파이어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쓸 것이 아니라 이 그냥 디퓨전 프로세스 트랜스포머 이 모델을 가지고서 그냥 한 번에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계산할 때도 같이 사용하니까 뭐 성능도 더 좋다라는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별도의 모델 클래스파이어 분류기 모델을 만들지를 않고요. 이 모델을 전체를 학습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는 레이블을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강아지라는 텍스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리로 들어가가지고서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일부 한 20% 정도에는 이 강아지라는 이 넣을 때 이 레이블에다가 레이블을 0으로 그냥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 전체가 이미지가 텍스트가 들어간 컨디션한 학습도 되면서 unconditional 그러니까 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학습도 같이 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되게 논문은 언컨디셔널한 거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같은 거는 이렇게 조건문은 일단 빼고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많은 그림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랜덤한 이미지 주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컨디셔널 경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되게 많이 학습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레이블하고 조건입니다. 조건하고 이 데이터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나고 난다면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의도적으로 이제 언컨디셔널한 걸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는 데이터들이 이제 다 이 트랜스포머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됐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건
줘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수식이 바로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죠. 이미지를 놓고 지금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해서 그 노이즈를 직전에는 그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라는 거 시간 정보만 넣으면 그 에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노이즈 성분이죠. 노이즈 성분을 예측을 해줬고 물론 이제 학습이 다 됐기 때문에 정확한 노이즈 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면은 새로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전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완전히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레이블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 여기 C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같이 이 값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더 정확한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을 제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그림을 많이 생성을 한다 그러면 강아지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식인데 이 식이 여기 이제 뒤에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언컨디셔널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의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언컨디셔널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게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식이 이제 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디션을 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노이즈 컨디션을 주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두 개 값을 각각 구하는 건데요. 각각 일단 구한 다음에 요 값에다가 가이던스 스케일이라는 거를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1보다 큰 값인데요. 만약 요 값이 5에서 10보다 크게 된다면은 강아지 하면 정확하게 강아지 이름만 나오도록 노이즈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 정확히 강아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S 값이 가이던스 스케일 값이 작아진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아닐 수도 있고 좀 더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이던스 프리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규화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들이 이제 숫자로 다 표현되는데 그 숫자들이 이제 유사한 크기로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거나 또는 정규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한 다음에 평균 정규표를 만들려면 이제 평균으로 빼고 편입표처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 역시 값들이 유사한 크기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화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해두면은 모델 중에서 이제 학습이 훨씬 더 빠르게 수렴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가중치들이 훨씬 더 빠르게 경사각부에 의해 가지고 수렴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모델이 이제 더 나은 예측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오버피팅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부터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어떤 데이터 값에 이제 데이터 값이 이제 여러 가지 피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피처로 있을 때 이 하나의 데이터 안에 있는 피처 값들을 노멀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숫자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 정보라고 한다면 사람의 피처에는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소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나이는 0부터 뭐 99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소득은 뭐 몇 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데이터 안에 있는 그 피처 값들이 다 서로 유사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이게 바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들 간에 있던 값들을 이렇게 정규화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일정한 범위에 들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데이터 간에 정규화를 하는 것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었다고 한다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그 데이터가 갖는 각각의 피처 값들, 그 피처 값들이 일정한 값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당연히 쓰고 있고요. 트랜스포머에서처럼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댑티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댑티브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고요. 평균은
더한 다음에 나누어주면 되겠죠, 개수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표준 정규화죠.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을 빼주고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있는 경우이죠. 여기에 이 값이 나오면, 정규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감마를 곱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겠죠. 1보다 큰 값을 넣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값이 더 커지게 될 거고,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값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 베타를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프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평균값 자체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이 시프트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컨디셔닝 여기 요 조건이 들어올 때 요 조건에서 감마하고 베타 값이 구해지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를 통해서, 그러면 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스케일하고 쉬프트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위에서도 스케일하고 쉬프트를 또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을 가지고 스케일만 또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해도 셀 포텐셜 나온 값을 가지고 이제 알파 값만 곱해가지고 스케일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디퓨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한 가지 더 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 요게 보이죠. 해서 더하기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그 RES 넷입니다. 리지주얼 넷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값을 요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인풋 토큰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해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스킵을 하는 거죠. 스킵을 한 거를 하나를 보니까, 하나는 통과를 해서 멀티에 통과를 해서 가고, 하나는 요거를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킵해가지고 가서 더하면은 결과가 더 좋더라라는 놈.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논문인데, 여담으로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참조됐던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방식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요 더해주기 전에 이 알파 값이 0이 되도록 해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면은, 최초에 요 값이 0이 되도록, 요 값이 0이 되도록 여기에 있는 값이 요 값의 어떤 그 값들을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초기화를 해주면, 요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이 MLP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은 훨씬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해서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정확한 명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제로, 요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의 의미는 이 스케일에 사용되는 리지주얼 네트워크입니다. 리지주얼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그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요 알파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초기화를 해주면은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와서, 그래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노이즈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 원래 이미지 사이즈보다가 여기에서 논문에서 한 8배 정도로 작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레이턴스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쪼갠 다음에 그거를 벡터 데이터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거를 트랜스포머의 인풋을 넣는 패치파이라고 하는 그 절차, 이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방식이 되겠고요. 이걸 사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디퓨전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를 하겠고, 이게 이제 얘는 12 내지 이제 28 블록까지 이제 쌓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 데이터들을 스케일 시프트 해주는 방법을 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해서 별도의 분류기 모델을 만들지는 않고, 이 논문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학습을 시킬 때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20% 정도는 빼고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에러 값을 찾을 때
L 값을 찰 때는 여기에 이제 이미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이 들어가고 타임스탬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이 두 가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레이블 값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강아지 그림이든 뭐 고양이 그림이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값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좀 창의성 있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